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죠.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잘 맞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없애버리면 되죠. 뭐 없앤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없애버려. 단출하게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헌법을 다루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은 법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사법의 정치화를 어느 정도 용인합니다. 정치의 사법화도 함께 용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사이에 아주 절묘한 뭐랄까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삼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선출에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국회의장이 선출하는 이 선출의 소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9명을 다 국회가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회의 권능을 확실하게 높여야 됩니다.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높여야 돼요. 왜냐?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 국민 주권 재민 사상을 드러내는 표상인 거예요. 입법부라는 게. 그래서 이재명이 늘 이야기하잖아. 정치는 국민이 그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라고. 국민이 정치하도록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민 중심주의예요. 국민 주권주의예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벌써 250년, 300년 전에 계몽주의 사상 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에 서양이 만들어 온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었거든.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사회계약 정신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스위스는 국민 발안 제도를 만들어서 이 국민의 일반 의지가 입법부에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계약 정신에 부합하는 일반 의지가 입법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소소한 것까지, 일반 법률 소소한 것까지 다 국민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만들어서 간접민주주의, 즉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되 국민의 뜻에 맞도록 하는지를 보고, 국민의 뜻에 안 맞게 해 이놈들이, 그럴 때는 직접 민주주의로 의회 민주주의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민 발안 제도는 다음 헌법 개정 때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논란이 많이 일겠죠. 어떻게 국민이 까불어? 입법부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야. 국민이 직접 법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사람 하는 건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구가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는 21세기예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헌법도 법률도 정책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빨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
국민 발안 제도를 반드시 헌법에 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장악해야 돼요. 입법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마름이잖아.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인데 그 마름이라는 것은 그 일꾼 중에 일꾼을 마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그 마름이 그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에 소장농들이 쭉 있잖아. 그럼 소장농들에서 일하는 머슴들도 쫙 있고 그러면 마름이 그 머슴들을 통제하는 거죠. 쫙 통제해서 주인한테 제대로 된 그 소출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게 마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마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 사법부라는 머슴들이 있는 거예요. 이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파르멘타리슈 스타트세크레테라는 제도가 또 있어서 입법부에 있는 의원 중에 똑똑한 애들을 그 행정부의 각 부처에 작게는 1명, 많게는 3명, 4명씩 큰 부서에는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무차관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근데 의회의 국가비서를 의회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비서인데 사실은 행정조직을 완벽하게 의회가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죠. 차관이 질비하게 쫙 의원들이 와서 차관 노릇을 하기 때문에 뭐 정책이나 뭔가 그것은 입법부가 장악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결정한 대로 행정부는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장악하느냐? 어떻게 장악합니까? 사법부는 재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기관을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행정, 인사, 예산, 조직, 기타 행정 업무 이런 건 싸그리 다 행정부가 합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재판만 합니다. 그 재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판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사 마음대로 못하느냐? 입법부에서 시민법관을 선발해서 사법부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셰페는 단수고 셰펜이 복수인데 그 시민법관이죠. 명예법관. 참심법관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 심판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심법관입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는지를 감독하는데 일반 법 그러니까 그 직업법관과 시민법관이 대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판결문도 함께 씁니다. 직업법관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쑥도 공론해서 뭐 어떻게 판결을 어쩌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독일은 사법 신뢰도가 최고입니다. 70%가 넘어요. 우리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 권한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원칙대로 재판하도록. 아시겠죠?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장기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치 제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법 제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만 바뀌면 행정은 바뀌어요. 정치만 바뀌면 사법도 바뀝니다. 정치만 바뀌면 경제도 바뀌어요. 정치가 바뀌면 교육도 바뀝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죠. 왜냐하면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뭐 3선 이상 4선 5선 이렇게 되면 이 터줏대감들이 그냥 에헴하고 친문 세력화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지율 걱정하고 역풍 걱정하고 그다음에 자기 다음번 그 이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 걱정하느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놈들이 아직도 민주당의 수두룩 닭상으로 있어요. 국토
국토를 분권화해야 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분권하고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놈 정신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째 각 그 정경 사교국 각각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강론을 계속 강의하려고 합니다. 언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서서히 이제 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경 사교국을 민주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SSPP를 제대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 설계의 원칙은 분잔의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이 분권화를 모든 SSPP에 분산해서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율성의 원칙을 모든 SSPP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분권화 했는데 자율성이 훼손된다. 그럼 분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분권화가 제일 중요해요. 분권화하는 거. 국토를 분권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도 SSPP에 연결시켜서 해야 됩니다. 자율성을 분권화되고 자율성은 있는데 네트워크가 안 됐어. 그럼 분권화도 자율성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가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죠.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변증법적 역사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그것이 합의하는 거죠. 그 합의한 안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대안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안을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이 나왔으니까 변증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법이죠, 일종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겔이 말한 변증법적 역사 발전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을 계속 밟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하고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녀석은 어떻게 1시간 동안 59분 떠든다는 거 아니야. 술 처먹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다노 경영체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이 됐을 때 우리 건민내도 이게 앞으로 이제 한 10,000명 되면 적어도 10,000명이 되면 창립총회를 해서 제대로 된 전국의 분권화된 클러스터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동안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강력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쭉 보면 이거 분권화가 안 됐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자율성이 없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크 하나? 네트워크가 안 돼.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런 아주 일천하지만 그동안 쌓았던 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라도 더 좋은 안을 내시면 돼요. 나는 항상 열려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진리다, 정답이다,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열려 있으니까 언제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주시고 댓글로도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